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스피드랩 학부연구생 안서연입니다. 오늘은 유동층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층은 가스를 아래에서 위로 불어넣어서 입자를 공처럼 떠오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때 입자는 끓는 물처럼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이드로다이나믹은 이러한 흐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유동층의 하이드로다이나믹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비슷하면서도 실험이 가능한 중간 규모, 즉 스몰 투 파일럿 스케일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스케일업은 작은 실험 장치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실제 산업 규모로 키워가는 과정인데요. 처음부터 크게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고정층 반응기에서 반응 속도, 촉매의 성능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은 이 촉매를 유동층에 넣으면 어떻게 입자가 움직일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규모에서 실제 유동층처럼 만들어 보고 입자가 잘 떠오르는지, 기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압력 소실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는 보통 대기압 조건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고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산업 조건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조건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업 공정에서 예상되는 조건을 적용한 반응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는 상용화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는 유동층 내부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반응 유동층은 금속으로 제작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험할 때는 아크릴과 같은 투명한 컬럼을 따로 제작을 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이 투명한 컬럼을 통해서 입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프레저 드롭, 아니면 뭐 온도 변화, 입자가 고르게 혼합이 되는지, 잘 분리되는지, 입자 크기가 다양할 때 어떻게 입자가 크기가 분포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컬럼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입자와 벽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자와 벽이 충돌을 하면 벽의 표면 상태가 변하게 되고 특히 플라스틱 컬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자에 의해 내부 표면이 긁혀서 투명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관찰용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설계 검증은 다른 장치에서 재확인하거나 보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일부만 분리를 해서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 유동층 반응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는 특정 장치나 구성 요소만을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그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동층 내부에 액체를 분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액체가 어떻게 퍼지고 입자와 어떻게 섞이고 응집이나 뭉침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 반응기를 관찰하는 대신에 특정 위치만 분리된 컬럼을 제작을 해서 액체 주입 구간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여 특성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Configuration and Design인데요. 이 내용은 유동층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컬럼의 단면 형상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D 원형 컬럼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컬럼인데요.
그 이유는 제작이 쉽고 유동 결과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해석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사각 컬럼입니다. 사각 컬럼은 일반적인 성능 평가용이라기보다는 연구 목적이 뚜렷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유동을 직접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나 뭐 코너 이펙트는 이제 사각 당면 컬럼에서 이제 모서리 부분의 벽면 영향으로 입자와 가스의 유동이 중앙부와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형 컬럼은 산업 모사와 정량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사각 컬럼은 특정 유동 현상 연구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2D 유동층 컬럼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D 유동층은 Y방향 두께가 매우 얇은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가 되는데요. 옆에서 보면 내부 입자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D 컬럼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동층 반응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페이지에 보이는 사진이 2D 컬럼 사진인데 보이는 것처럼 반응기 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존재하는데 2D 컬럼은 두께가 매우 얇게 제작이 돼서 벽면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벽과 입자의 마찰이 커짐에 따라서 입자 순환이 실제 유동층과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D 결과를 그대로 실제 산업 공정에 적용을 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베드 두께를 입자 직경으로 나눈 값이 100보다 커야 되고 갭 두께는 20dp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께가 입자 크기의 최소 20배 되어야 벽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요. 다음은 컬럼 재료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유동층 실험에서는 컬럼 재료는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니라 실험 목적과 운전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금속 컬럼은 주로 실제 산업 공정 조건을 모사하고 싶을 때 아니면 고온 고압 반응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금속 컬럼은 기계적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고온 조건에서도 구조 변형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내부 관찰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릴 컬럼인데요. 아크릴 컬럼은 주로 비반응 조건 실험, 즉 촉매가 없는 조건에서의 실험이나 아니면 상온 대기 압 조건에서의 실험에 보통을 사용하고 따라서 내부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부 표면이 긁히고 투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컬럼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는 유동층 하부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동층에서 가스를 그냥 아래에서 넣으면 가스가 저항이 작은 부분으로만 집중이 돼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호 유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선호 유동은 가스가 유동층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지 않고 저항이 작은 특정 경로로만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고요. 그래서 이 장치는 가스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바닥부터 균일한 솔리드 가스 접촉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가스 흐름이 약해지면 입자가 아래 플리넘 챔버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플리넘 챔버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장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디스트리뷰터가 적절한 압력 강화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정지할 때 입자 낙하를 방지시킵니다. 또한 강한 제트가 직접 벽을 때리면 침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스트리뷰터가 이 제트를 분산시켜서 벽면 손상 또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피규어가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의 종류들인데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 있는 perforated plate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고온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들입니다. 이제 이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구멍마다 똑같은 압력으로 고르게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부러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에서 압력 손실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가운데가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에서의 압력 강화인데 이 가운데 있는 델타 P 이거가 그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에서 압력 강한데 이 값이 베드 압력 강하의 10%에서 30%이 사이 정도가 되면 가스 분배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굳이 10%에서 30%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작으면 가스가 한쪽으로 몰리고 너무 크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서 적당한 값이 10%에서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식은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 구멍을 지나가는 가스 속도식인데 식을 보시면 디스트리뷰터의 압력 강화가 커질수록 구멍에서 나오는 가스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는 가스가 위로 미는 힘이랑 그다음에 입자의 무게가 같아지면 시작이 돼요. 이때 이 베드 압력 강화는 입자 무게를 단면적을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 식은 구멍수, 크기, 유량의 관계를 나타낸 식인데 해석을 간단히 해보자면 구멍이 많거나 구멍이 크면 유량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플리넘 챔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리넘 챔버는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공간으로 가스를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로 보내기 전에 균일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저속 유동 족관에서는 플리넘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저속에서는 압력 강화가 작아지고 압력 강화가 작으면 가스가 고르게 분배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액상 유동층에서는 플리넘 내부에 세라믹 라싱 링이나 큰 입자를 채우고 기상 유동층에서는 이 플리넘이 압력 완충기 역할을 합니다. 유동층 내부에서는 기포가 형성이 되고 터지고 하면서 압력이 계속 변동이 돼요. 플리넘은 비교적 큰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 변동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CFD로 유동층을 해석을 할 때 플리넘을 제외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입구 조건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플리넘까지 포함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딩 시스템입니다. 피딩 시스템은 유동층 내부로 고체 입자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치 실험은 입자를 한 번에 넣고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단기 실험이나 기초 실험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티뉴어스 실험은 입자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산업 공정을 모사하거나 장기 운전 실험일 경우 사용됩니다. 입자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오거 방식은 회전하는 나사 구조가 입자를 밀어 이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튜브를 따라 입자를 베드 내부로 밀어 넣기 때문에 비교적 제어가 쉽지만 입자가 잘 막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메릭 피딩은 가스를 이용을 해서 입자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자를 공기 흐름에 실어서 베드 내부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거 방식보다는 먼 거리 이송이 가능하지만 가스 유량 제어를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피딩은 실제로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입도 분포가 넓으면 입자가 고르게 흐르지 않고 막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말 입자는 정전기로 인해서 달라붙거나 장치 벽에 붙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급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습도를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입자의 흐름성, flowability랑 유동화 가능성, fluidizability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flowability는 입자가 스스로 잘 흘러내리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처럼 잘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밀가루처럼 잘 뭉쳐서 잘 흐르지 않는지를 보는 개념이고 반면에 fluidizability는 입자가 가스를 만나서 유동층 상태를 잘 형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우스너 레이시오는 입자의 압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값이 크면 입자가 쉽게 뭉치고 막힘 현상이 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입자를 떨어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쌓이면서 형성되는 경사각이 있는데요. 이 각도를 앵글 오브 리포즈라고 합니다. 이 각도가 작으면 입자가 잘 흘러내린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각도가 크면 입자가 잘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마찰이 커서 잘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호퍼에서 입자가 배출될 때 모습인데 왼쪽은 가운데만 흐르고 벽 쪽 입자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를 funnel flow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벽면과 입자 사이에 마찰이 커서 고르게 흐르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 오른쪽 보면 비교적 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스 플로우라고 하고 이상적인 흐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앵글 오브 인터널 프릭션을 의미를 합니다. 입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내부 마찰각이 크면 입자끼리 잘 안 움직이고 덩어리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작으면 입자가 서로 쉽게 미끄러지면서 흐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자의 물성이 유동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겔다트 분류는 입자가 가스를 만나서 얼마나 쉽게 유동화되는가를 기준으로 입자를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겔다트 분류는 이전 세미나 때 많이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가로축은 입자 크기, 세로축은 밀도 차이를 의미를 하고 유동화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물성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평균 입자 크기입니다. 보통 시브 분석을 통해서 입도 분포를 측정을 하고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응집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자 밀도입니다. 입자가 무거울수록 더 큰 가스 유속이 필요합니다. 입자의 모양도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음, 만약에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 잘 움직이지만 입자 모양이 불규칙하고 각져 있다면 서로 걸리기 쉽고 내부 마찰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로우 어빌리티가 조금 나빠지고 결국 플로우 어빌리티도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동층 내부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스트루먼테이션은 유동층 내부 상태를 측정하는 모든 센서와 장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금속 컬럼에서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가 필수적입니다.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센서를 베드 내부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국소적인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는 있지만 유동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서를 외부에 설치하거나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 카메라나 초음파
이러한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측정을 할 때는 주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센서는 반드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센서는 측정 범위와 반응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의 한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유동층에서는 기포 생성과 생성이 되고 붕괴가 되고 하면서 압력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압력 변동은 유동 상태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압력 변동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이 압력 변동 주파수는 보통 10에서 15Hz 이하로 되는데 이 신호를 만약에 제대로 측정하고 싶다 하면은 나이커스트 이론을 따라야 됩니다. 이 나이커스트 이론은 측정 주파수는 실제 신호 주파수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최소 2배 이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신호가 왜곡돼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2배인지 설명해 보자면 신호를 제대로 보려면 한 번의 그 진동, 한 주기, 한 사이클을 최소 왔다 갔다니까 2점 이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2점 이상으로 찍어야 이제 신호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배입니다. 다음은 유동층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압력 측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동층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울 때 압력을 측정을 하면 입자와 기포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음, 기포가 지나가거나 슬러그가 형성이 되면 압력이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 신호가 곧 유동 거동을 반영을 합니다. 절대 압력은 특정한 지점에서 압력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기포나 슬러그가 통과할 때 생기는 주기적인 압력 요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차압은 두 높이 사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보면 입자가 많을수록 압력 강화가 크고 공간이 많을수록 압력 강화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가 통과하는 지점에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디스트리뷰터 플레이트의 압력 손실이고 그 위쪽 베드 영역에서는 압력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입자의 무게 때문이고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압력이 거의 일정해집니다. 그럼 이 영역은 프리보드이고 입자가 거의 없는 기체 영역입니다. 다음은 온도 및 열 관련 측정 장치인데요. 압력을 아는 것만큼 온도 또한 유동층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열전대는 가장 기본적인 온도 센서로 유동층 내부에 직접 삽입해서 시간 평균 온도랑 순간 온도 변화를 모두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유동층에서 열전대가 중요한 이유는 온도 분포가 반응 속도와 열전달 거동을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핫스팟이 생기면 촉매 손상이나 반응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온 운전 시에는 온도 범위에 맞는 열전대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열전대 직경이 작을수록 응답 속도가 빨라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야 순간 변화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열전대 말고 비접촉 온도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접촉 없이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유동층 내부에 센서를 넣기 어려울 경우나 아니면 고온일 때 유용하게 쓰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빛을 이용해서 유동층 내부 입자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인 옵티컬 프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장치는 작은 측정 영역에 빛을 쏘고 입자가 지나가면서 반사가 되는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세로축은 신호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자 크기랑 프로브 크기의 관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입자가 프로브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 영역 안에 여러 개의 입자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자가 동시에 빛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는 개별 입자를 구분한다기보다는 한 프로브 안에 여러 입자가 있기 때문에 입자가 얼마나 차 있는지 평균적인 특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입자 크기가 프로브 크기랑 비슷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 영역 하나의 입자만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프에 뚜렷한 피크가 나타나고, 이 하나의 피크가 하나의 입자가 프로브를 통과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입자를 감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옵티컬 파이버 프로브를 이용해서 입자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입자가 프로브 앞을 지나가면 빛이 입자에 반사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 신호를 위쪽 파이버랑 아래쪽 파이버가 각각 감지를 하는데요. 입자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하면 위쪽 파이버가 먼저 신호를 감지하고 아래쪽이 조금 더 늦게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신호 사이의 시간 차이를 델타 t라고 하고, 이 두 파이버 사이의 실제 거리를 L이라고 해서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오브 플루이다이즈 베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시작 전에 준비 단계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리크 테스트입니다. 유동층 실험은 가스를 계속 흘려보내고 경우에 따라서 고온이거나 가연성 가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스나 입자가 외부로 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험 전에 시스템을 약간 가압을 해서 그 상태에서 압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만약 압력이 떨어진다 하면 어디선가는 가스가 새고 있다는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측정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치들은 예열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험 시작 전에 미리 장비를 켜두고 신호가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유동층 운전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변화 요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동층은 현재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조건에서 운전했는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 조건의 영향이 다음 실험 결과에 누적되지 않도록 무작위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 무작위 순서로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은 장시간 운전 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입자끼리 입자끼리 또는 입자와 벽이 충돌하면서 입자가 많이 부서지고 그 작은 파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도 분포가 변하고 유동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계속 마찰이 되면 점점 둥그러지고, 따라서 마찰 특성이 변하고 최소 유동화 속도 또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입자가 내부에 쌓이면 가스 흐름을 방해하고 분리 효율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나 밀도가 다르면 입자들이 분리가 되고 혼합 품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고온에서는 입자가 서로 덩어리를 형성해서 유동이 무너지는 디플루이다이제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동층은 기체와 고체가 함께 움직이는 다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값 하나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따라 어떻게 흔들리는지 시그널 플렉츄에이션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균값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신호들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을 10초 동안 측정을 했다면 그동안의 평균 압력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준 편차는 평균값 주변에서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유동 변동이 크다는 의미고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파수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유동층은 계속 기포가 생성이 되고 터지면서 압력이 시간에 따라 진동합니다. 이 진동을 주파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 주파수는 첫 번째 보이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식을 보면 베드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층 압력 신호는 시간에 따라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프리의 변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의 변환은 시간 신호를 여러 개의 주파수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식을 보면 여러 개 사인이랑 코사인을 합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주파수가 가장 강한지, 기포 생성 주기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신호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인 바이베리어 타임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는 두 신호가 같은 순간에 특정 값 범위 안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론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두 번째는 크로스 콜레이션인데, 이는 두 신호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연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만약에 1이다 하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0이면 서로 관련 없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을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 영역이 아닌 주파수 영역에서 두 신호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코이런스 값은 1 이하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1에 가깝다 하면 두 신호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제가 발표한 챕터는 유동층의 기본 구조랑 입자 특성, 측정 방법, 데이터 분석까지 전체 실험 흐름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동층을 공부하고 실험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챕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